총성이 울렸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뿌레아 사원 인근의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경악한 건 전쟁 발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낸 정찰 위성이 3시간 동안 확보한 건 국경선도 병력 위치도 시설 형태도 구분되지 않는 흐릿한 영상뿐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드론 한 대가 날아올랐고 화면에는 딱 3줄로 데이터가 떴습니다. 국경선 확정, 군사시설, 병력 이동로 전체 구조 파악, 미국 위성 대비 60배 높은 정밀도, 미국이 3시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단 17분 만에 해결한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식 기준으로 채택됐습니다. 전쟁을 멈춘 건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의 드론 한 대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은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가정보국 동남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뿌레아 비히아르 사원 인근이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본부 지하 3층 상황실로 내려갔을 때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떠 있었지만 흐릿했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낀 데다 열대 우림 지형이라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했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오후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초소 인근에서 충돌했고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확한 교전 지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국방부 연락관 데이비드 머피가 물었습니다. 국경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이 지역은 1907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작성된 지도를 근거로 하는데 그 지도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지형이 복잡하고 밀림이 우거져 있어서 현대 기술로도 정밀 측량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 정보 분석관 사라 톰슨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양국 모두 자국 영토 침범을 주장하고 있고 각자의 지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중재를 요구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양국 모두 군대를 증파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템플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화면 속 위성 영상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저는 기술팀 책임자 로버트 천에게 물었어요. 더 정밀한 영상을 얻을 방법이 없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궤도상의 정찰 위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상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최소 48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가 2시간째 이어졌을 때 국방부 소속 데이터 분석관 제니퍼 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 지역 측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요. 한국 드론 업체가 동남아 국가들과 정밀 측량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드론이 우리 위성보다 나을 리 없다는 투로요. 제니퍼 리는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이 개발한 측량 드론이 센티미터 단위 정밀도를 낸다는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회의적이었어요. 로버트 천이 말했습니다. 상업용 드론이 군사 정찰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고요.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국이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정밀 측량과 군사 정찰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왔어요. 한국 기업의 드론 기술이 그걸 따라잡았다는 건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머피가 말했어요. 참고 자료로만 두고 우리 방식대로 진행하자고요. 제임스 콜린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한국 드론 정보를 기록하되 우선순위는 낮게 두라고 지시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앞에서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확한 국경선 데이터 없이는 중재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48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이미 전면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제니퍼 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한국 측의 협조 요청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동맹국 기술 검증에 시간을 쓸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흐릿한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 여전히 불명확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48시간만 기다리면 날씨가 개고 우리 위성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드론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었고 우리가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는 두 나라가 전면전까지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 포병 부대를 배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국도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위성 영상 개선 시점이 24시간 더 지연됐다는 겁니다. 저는 책상을 두드렸어요. 오후 브리핑에서 로버트 천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구름층을 뚫고 정밀 측량을 할 방법이 없다고요. 합성 개구 레이더를 동원해도 밀림 지형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크다고 했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 제니퍼 리가 다시 한번 자료를 꺼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이 라오스에서 수행한 측량 프로젝트 결과를 입수했다고요. 정밀도가 2cm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사라 톰슨이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3자 검증을 받았느냐고요. 제니퍼 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동맹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론 정보는 다시 한번 보류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부 숙소에서 간단히 눈을 붙였어요. 새벽 3시에 다시 비상 호출이 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또 다른 교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마을까지 포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상황실로 내려갔을 때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국경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쪽 제안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미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였고 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드론 업체가 우리보다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오전 9시 국가정보국 본부 7층 회의실에 16명이 모였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중재안 마련을 독촉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국경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니퍼 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를 보내왔다고요. 뿌레아 비히아르 사원 인근 3km 구간의 지형 측량 데이터라는 겁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비공식 자료를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물었어요. 그 자료의 출처가 확실하냐고요. 제니퍼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산하공간정보 연구기관에서 전달한 것이고 드론 측량 전문 업체가 수집한 데이터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상업용 드론 자료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무능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로버트 천이 말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자고요. 손해볼 건 없다는 투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어요. 3차원 지형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지형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위성 영상보다 선명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식별이 가능했어요. 국경 초소 건물의 모서리까지 정확히 측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데이터 분석관 케빈 박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지표면에 미세한 경사까지 드러났어요. 고도 변화가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케빈 박이 말했어요. 이 정밀도라면 양국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지형 기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위성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구름 때문에 흐릿했고 밀림 지형 때문에 오차 범위가 컸어요. 합성 개구 레이더로 보완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한국 드론 데이터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사라 톰슨이 물었습니다. 이 자료의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고요? 제니퍼 리가 답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기술 사양서에 따르면 드론이 라이다, 센서와 광학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측정점을 찍으면서 비행한다고 했어요. 로버트 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장비라면 무게가 상당할 텐데 드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니퍼 리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 드론의 사양이 나왔어요. 최대 채공시간 8시간, 탑재 중량 25kg, 자동 항법 시스템 탑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8시간이면 광범위한 지역을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5kg이면 고성능 센서를 여러 개 실을 수 있었어요. 자동 항법이라면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데이비드 머피가 말했어요. 이 자료를 우리 위성 데이터와 대조해 보자고요. 중첩되는 구간이 있으면 정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케빈 박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우리 정찰 위성이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오른쪽은 한국 드론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지점을 보고 있었지만 차이는 명확했어요. 위성 영상은 구름 그림자와 나무 밀집 때문에 지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드론 데이터는 나무 아래 지면까지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케빈 박이 측정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특정 지점 간 거리를 계산했어요. 위성 자료로는 오차 범위가 1.2m였습니다. 한국 드론 데이터는 2cm였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60배 차이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로버트 천이 말했어요. 이건 상업용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 정찰급이라고 했습니다. 사라 톰슨도 동의했어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국경선 분쟁뿐 아니라 군사시설 분석에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정찰 체계를 한국의 작은 드론이 압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고요. 제니퍼 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번 분쟁 해결에 기여하면 입지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외교적 포인트를 얻으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기회를 잡은 셈이었어요. 데이비드 머피가 제안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중재안을 작성하자고요. 백악관에 보고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자료에 의존한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미국 정보기관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말했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신뢰도보다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즉시 활용하자는 쪽과 미국 자체 기술로 다시 시도하자는 쪽으로요. 저는 후자였어요. 우리가 며칠만 더 시간을 들이면 위성 자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버트 천이 보고했어요. 기상 예보상 이틀 후면 구름이 걷힌다는 겁니다. 그때 최신 합성 개구 레이더를 동원하면 한국 드론 수준은 아니어도 쓸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안을 지지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반대했어요. 이틀이면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라 톰슨이 절충안을 냈어요. 한국 자료를 참고는 하되 공식 출처로 명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자체 분석 결과처럼 포장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보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회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각자 재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드론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 워싱턴 DC가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정보기술에서도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드론 기술이 우리를 앞지른 걸까요? 제니퍼 리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추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한국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에서 수행한 측량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현지 정부들이 만족도를 표시한 공문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었어요. 한국 드론이 산악지형, 밀림, 심지어 해안 습지까지 측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야간 작업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니퍼 리가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력이라고요. 저는 자료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실제로 작동했고 우리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었어요. 중재안을 내일까지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가 못한 일을 해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한국 드론 데이터를 열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쓴다면 분쟁은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은 상처받을 거였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드론이 우리 위성을 이긴 건 기술의 차이만이 아니었어요.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내려다봤고 한국은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했고 한국은 작고 정밀한 도구를 썼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한국 드론 데이터는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게 뭘까요? 큰 예산과 오래된 명성이 전부일까요? 다음 날 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드론 기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제니퍼 리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완전한 측량 데이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 한국 국토교통부 명의의 공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브레아 비히아르 사원 인근 15km 전 구간의 3차원 정밀 지형 데이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 용량이 12GB였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본부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케빈 박이 대형 스크린에 한국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지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등성이의 굴곡, 계곡의 깊이, 나무 한 그루까지 입체적으로 구현돼 있었어요. 케빈 박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시점이 자유롭게 회전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로버트 천이 측정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특정 바위의 높이를 측정하자 5cm 단위까지 표시됐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를 재자 17cm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물었어요. 이 데이터가 진짜 현장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사라 톰슨이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검증팀이 100여 개 지점을 직접 측정해 비교했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가 평균 1.5cm였다고 했어요.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1.5cm였어요. 우리 최신 위성 시스템의 오차 범위가 50cm였습니다. 한국 드론은 그것의 5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데이비드 머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주장하는 국경선을 자료 위에 표시해보자는 거예요. 케빈 박이 2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색은 태국 주장, 파란색은 캄보디아 주장이었어요. 두 선 사이에 200m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언덕과 계곡이 있었어요. 한국 드론 데이터는 그 지형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케빈 박이 설명했습니다. 1907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 지도에 표시된 분수령 기준점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특정 지점을 확대했어요. 화면 속에 작은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는 지점이었어요. 케빈 박이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지도가 기준으로 삼았던 바로 그 지점이라고 했어요. 로버트 천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 지점은 태국 주장선보다 110m 동쪽에 있었어요. 캄보디아 주장선보다는 80m 서쪽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틀렸다는 의미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물었어요. 이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사라 톰슨이 답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3국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검증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라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자료를 검증하고 승인하면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드론 데이터를 공식 인정한다는 건 우리 정찰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보다 한국 기술이 앞섰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머피가 제안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검증했다고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기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제니퍼 리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베트남과 라오스 정부가 한국 측에 자국 국경 지역 측량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 드론 기술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국의 위성 정보가 아니라 한국의 현장 측량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로버트 천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한국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3차원 지형을 띄우자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어요. 이게 우리 위성 자료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드론 측량 자료라고요. 보좌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자료 없이는 중재안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로서는 이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국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각국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자료를 다시 열었어요. 화면 속 지형은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부가 제3자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6시 다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케빈 박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자료를 기반으로 중재안 초안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실제 분수령 기준으로 새로운 국경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라 톰슨이 덧붙였습니다. 이 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면 양국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객관적 지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데이비드 머피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한국 자료를 그대로 쓴다는 걸 어떻게 포장할 거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자료를 검증하고 승인했다고 발표하자는 거예요. 기술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한국 자료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포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밤 10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 워싱턴 DC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화면 속 한국 드론 데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와 경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기술이 미국의 정보 체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리가 마지막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한국 드론 업체가 유럽과 중동에서도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경 분쟁 지역, 재해 지역, 인프라 건설 현장까지 범위가 넓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백악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안보 회의가 있으니 최종 중재안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한국 자료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정보 우위는 신화에서 현실로 내려올 거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믿음은 깨질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민간인 피해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자료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제시할 거예요. 세계는 지켜볼 거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강대국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기술은 변하고 판도는 뒤집히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는 걸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시스템 대신 작고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였어요. 한국 드론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미국은 그걸 지켜보는 시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재는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아니에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였습니다. 그 사실을 세계가 알게 될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봤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기술이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 드론 데이터를 인정하고 그 자료로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을요. 세계는 기억할 겁니다. 2025년 한국 기술이 동남아 평화를 가져온 순간을요. 2025년 3월 16일 오전 8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 22명이 모였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부가 미국의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드론 자료를 띄웠어요. 3차원 지형 모델이 회의실 스크린 전체를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는 뿌레아 비히아르 사원 인근 15km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량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1907년 프랑스 지도가 기준으로 삼았던 분수령을 정확히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어요. 이 자료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미국의 어떤 정찰 시스템보다 정확하다고요. 현장 검증 결과 오차 범위가 1.5cm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위성으로는 이 수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를 공식 채택하면 우리 정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맹국들이 미국 정보 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국 자료를 기반으로 중재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케빈 박과 제니퍼 리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분수령 위치를 확정하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경선을 제시하는 중이었습니다. 케빈 박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진짜 분수령은 태국 주장선과 캄보디아 주장선 사이에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구역의 정중앙이었어요. 한국 드론이 찾아낸 지형 기준점은 명확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보고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재판소 측도 한국의 측량 기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 분쟁 지역에서 한국 드론이 활용된 사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재판소가 한국 자료를 받아들일 거냐고요. 제니퍼 리가 답했어요. 이미 긍정적 반응이 왔다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제3자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어요. 오후 2시 국제사법재판소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재판소 측 판사 3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한국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판사들이 자료를 검토했어요. 10분 후 수석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정밀도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경 분쟁 해결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또 다른 판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현장에서 직접 측량했느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드론이 8시간 동안 비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라고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밀림 지역까지 완벽히 측량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석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식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에 통보하고 최종 판결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 도구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미국의 위성도 유럽의 정찰 시스템도 아닌 한국의 작은 드론이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들어왔어요. 그가 보고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국 자료에 기반한 판정이라면 따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았어요.
미국이 주도하지 못한 중재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자료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사라 톰슨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드론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국경 분쟁뿐 아니라 제 지역 조사, 인프라 계획에도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천이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위성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드론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어요. 한국의 첨단 측량 기술이 동남아 분쟁을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한국 드론의 정밀도를 강조했어요. 미국 위성보다 50배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끄고 컴퓨터를 열었어요. 한국 측에서 보낸 감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협력에 감사하다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끝냈을 뿐이었어요. 제니퍼 리가 마지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동남아 6개국과 측량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 3개국도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1등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특정 기술에서 우리를 앞질렀고 그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18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론 자료에 기반한 새로운 국경선이 공식 인정됐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판결을 수용했고 충돌은 종료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판결문을 읽었어요. 문서 곳곳에 한국 드론 데이터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정밀도, 신뢰도, 과학적 타당성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미국의 기여는 기술 검토 협력 정도로만 언급됐습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말했어요.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분쟁이 해결된 건 다행이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주도권보다 결과가 중요했어요. 케빈 박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드론 시스템의 핵심은 라이다,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자동 항법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는 한국이 몇 년 앞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예산이나 명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용적 해결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거대한 위성 대신 작은 드론을 선택했어요. 우주가 아닌 현장으로 갔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대신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을 만났어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연구원장과 드론 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어요. 자랑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기술과 한국의 드론 기술이 결합되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에 봄이 오고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이제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강했어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지만 결과로 증명했어요. 그들의 드론이 동남아의 평화를 가져왔고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2025년 3월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준 달이었어요. 강대국의 의미, 기술의 가치, 협력의 중요성을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걸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낡은 질서는 흔들린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한국 드론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함, 밀림소까지 들어간 용기, 조용히 일을 끝낸 성숙함이요.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드론 기술이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과시 없이 결과로 그들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